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초저출산 국가인데요. 특이하게도 쌍둥이나 새쌍둥이 이상의 출산율이 오히려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요. 지난해 우리나라 다태아 출산이 주요 27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고 또 새쌍둥이 이상 출산율은 세계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전체 출산율이 반토막이던 2000년대부터 2023년 동안은 다태아 출생 비율이 무려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다태아 출산율이 높아진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 시술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 난임 시술 발전과 지원이 다태아 출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태아 출산이 늘면서 또 다른 걱정거리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조산과 저체중아 위험이 커지고 있고 또 부모의 육아 부담도 2배, 3배 늘게 됐죠. 이제 저출생 이면에 늘고 있는 다태아들에 대해서 건강과 복지, 교육까지 다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된 것 같습니다. 8월 26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 텃밭 가이드 시간인데요. 어제도 오늘 새벽까지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비가 잦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날씨에 가을 파종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케팅 아이디어 시간에는 마음을 돌보는 소비, 마음 챙김 트렌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도시 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시간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세하게 답변 드릴게요. 관장님, 어제도 비가 많이 내렸고 또 오늘 새벽에도 출근하니까 비가 계속 내리더라고요. 네. 이렇게 계속 비가 오면은 가을 장마라고 하죠. 지난 주말이 처서였죠. 예, 처서가 지나는데 처서에는 모기잎이 삐뚤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처서를 기점으로 이제 가을 김장배추 모종을 심고 또 물을 씨앗으로 이렇게 파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비가 온다고 예보되어 있어서 이렇게 언제 심어야 되지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네. 이미 심으신 분들도 비 때문에 또 걱정은 마찬가지로 있게 되는데요. 비가 오는데 심어도 되는지 그리고 비가 오면 또 땅이 물러져서 얘네들이 잘 살 수 있을지 이제 걱정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지금 한창 파종을 할 게 좀 많지 않습니까? 네. 김장 재료들을 이제 김장 타이밍에 맞춰서 심는 방법이 이제 처서에 심는 건데요. 배추를 정식하고 또 물을 씨앗으로 파종하고 나서 한 2주 정도 지나면 갓과 쪽파를 심어야 합니다. 갓은 씨앗으로 이제 줄 뿌리면서 재배를 하고요. 쪽파는 윗부분을 조금 잘라내고 마른 뿌리를 뜯어낸 다음에 윗부분이 살짝 나올 정도로 심어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쪽파를 윗부분을 잘라주면 쪽파 잎이 또 굵게 나오고 네. 또 여러 갈래로 새끼치기를 많이 하는 그런 좋은 방법입니다. 김장 재료 말고도 이제부터는 이제 봄에 심었던 모든 엽채류는 파종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상추, 고수, 아욱 뭐 이런 다양한 엽채류들이 이제 또 가을 들어서 이렇게 파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미리 겨울 재배할 또 겨울을 나서 월동할 이런 작물들도 이제 준비를 하나하나 해야 되는데요. 마늘 종군을 준비해야 되고요. 또 양파 모종을 키우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파종을 할 게 많은데 비가 온다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비가 자주 올 것으로 예보된 경우에는 넓은 일항 안에서도 심는 자리를 약간 올라오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추 모종을 심을 때나 무씨앗을 줄부림할 때도 파종할 자리를 조금 올려주는 것이 좋은데요. 작물이 뿌리가 활착하려면 물속에 잠겨 있게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물속에 잠겨 있지 않게 하려면 이렇게 약간 돋아주는 방식으로, 그리고 잔뿌리들이 잘 뻗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요. 그 이유는 이제 뿌리는 잎사귀가 광합성을 위해서 이산화탄소 호흡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뿌리는 산소 호흡을 하기 때문에 물에 잠기게 될 경우에는 뿌리가 썩게 됩니다. 이렇게 정식할 배추는 뿌리를 내리고 활착을 하게 되는데, 제대로 활착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모종 상태, 제가 구입했을 때, 모종 상태에서 구입했을 때 잎에서 새로운 잎들이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돋아 나오는 것이 확인되면 얘가 드디어 활착을 했구나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모종 상태의 잎들은 뿌리가 활착을 하고 새로운 잎을 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기 때문에 모종 상태의 잎들도 벌레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어떤 걸 파종을 해야 하는지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아요. 2828님이 지금부터 가을 배추 심어도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적기입니다. 아, 적기인가요? 네. 오. 그리고 또 0178님이 브로콜리 파종하는 시기도 알려주세요라고 하셨네요. 네, 브로콜리도 지금 같은 시기에 이렇게 파종을 합니다. 그럼 가을 배추도 브로콜리도 지금 바로 파종해도 네네. 되겠군요. 네, 그리고 관장님,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게 뿌리가 건강해야 잎도 건강하고 또 잎이 건강해야 에너지를 생산을 하잖아요. 네. 이렇게 잦은 비 속에서 병해충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네. 보통 이제 처서가 지나면 모기 잎이 삐뚤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병해충이 덜하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근데 아직도 더위가 가시지 않아서, 그죠? 네. 여전히 병해충은 창궐하고 있습니다. 병해충을 방지해서 모종 상태의 잎들을 지켜줘야 하는데요. 또 그리고 이렇게 빗방울에 의해서 흙이 튀겨서 모종 상태의 잎 뒷면이 이렇게 흙으로 오염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광합성도 방해가 되고 호흡도 방해가 돼서 또 그 경로를 따라서 흙을 따라서 이제 병해충도 잎에 옮아올 수가 있습니다. 흙이 묻어서 잎이 무거워져서 아래로 처지게 되면 또 흙에 닿아서 햇볕에 데워진 흙이 이게 또 잎을 타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 데워진 흙 때문에 잎이 타는군요. 잎이 이제 닿으니까요. 그렇군요. 근데 그걸 어떻게 예방을 할까요?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종을 심을 때 모종 주변에 풀이라든지 이런 걸로 덮어줘서 흙이 이렇게 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네. 흙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보통 이제 분무기를 이용해서 깨끗한 물로 잎 뒷면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무씨앗을 파종해서도 잎이 나왔다면 비슷한 방법으로 풀을 덮어주시고 잎 뒷면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풀과 같은 유기물을 작물 주변에 이제 덮어주게 되면 그 밑으로는 또 다양한 토양 미생물들이 모여서 땅을 통기성 있게 만들어주기도 해서 산소 호흡을 하는 뿌리의 활착을 도와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비가 오다가 그칠 때 해줄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비가 그치면 그치고 이제 땅이 마르게 되면 비로 다져진 흙들을 호미로 토양 표면을 살짝 긁어주는 게 필요한데요. 네. 토양 전체적으로 통기성 있게 해주는 한편 또 일항 안에 수분이 증발하는 모세관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수분도 지키고 통기성도 있게 하고 이런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요. 뿌리 활착에 도움이 됩니다. 네. 이렇게 비가 오는 동안의 영양 관리는 주로 이제 물비료라든지 이런 걸 액비로 하는 것이 좋은데요. 왜요? 아무래도 이제 뿌리 쪽에 수분이 많은데 퇴비로 하게 되면 농도 장애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액비를 통해서 옆면12 잎사귀로 직접 양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데요. 비가 그치는 사이사이에 강한 햇볕이 비추는 낮 시간을 피해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액비를 작물 잎 뒷면에 분무해주면
입 뒷면을 깨끗이 씻어주는 효과도 있고요. 거름 주는 효과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배추는 기온이 15도에서 20도 정도로 서늘할 때 폭풍 성장을 합니다. 기온이 높을 때는 성장세가 더디기 때문에 이 폭풍 성장기에 영양 관리를 잘해서 키워놓아야 수확기를 앞둔 10월부터는 맛이 들기 시작합니다. 웃거름을 퇴비로 줄 경우에는 2주에 한 번씩, 액비로 줄 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줘서 관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 배추 농사와 관련을 해서 달팽이 질문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네. 달팽이 퇴치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밭 주변이 산이 있거나 또 썩어가는 나무 둥치가 있을 경우에는 비가 내리는 축축한 환경에서 달팽이는 집이 있는 거고요. 민달팽이는 이제 집 없는 달팽이죠. 네. 밤이면 내려와서 작물을 먹습니다. 우리가 텃밭에 가는 낮에는 배추나 무잎 밑에 웅크리고 숨어 있다가 밤에 먹이 활동을 하면서 배추에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그럼 안 되는데 어떻게 예방하죠? 이것을 예방하는 방법은 계란 껍질을 곱게 부셔서 작물 주변에 깔아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달팽이나 민달팽이가 뾰족한 계란 표면 때문에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계란 껍질은 또 칼슘 거름을 주는 것과 같아서 충해 예방과 영양 공급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석이조네요. 그리고 또 관장님, 이맘때 이 과일 열과 현상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해요. 네. 과일뿐만 아니라 이제 뿌리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동안 가물다가 이렇게 비가 오면서 가채류들이 물을 한껏 빨아들여서 과일 표면이 갈라지는 현상, 그걸 이제 열과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게 일어납니다. 이 경우 갈라진 부분이 썩거나 또 병해충이 들어오는 이제 경로가 되죠. 그래서 전체를 썩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열과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이후에 웃거름 성분 중에서 질소 성분을 좀 줄이고요. 네. 칼슘 성분이나 칼륨 성분을 좀 늘리는 방식으로 거름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이 고여 있는 곳이 없는지 배수로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배수로를 뚫어주어서 빨리 물이 빠져나가도록 관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뿌리 근처의 수분이 이렇게 급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 이렇게 급격한 차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뿌리 주변에 풀멀칭, 아까 얘기했던 낙엽멸칭이나 풀멀칭을 해서 수분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바쁠 것 같은데 관장님, 씨앗 수집도 정말 바쁘게 다니고 계신다면서요? 네. 다른 지역들 많이 둘러보시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농가들 분위기 어떻습니까? 부여 지역 토종 수집을 하고 또 이제 순천이나 보령 뭐 이런 여러 지역을 좀 다녀왔는데요. 네. 기존 농업인들이 좀 고령화돼서 농사를 떠나고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군요. 반면에 이제 도시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라든지 도시 지역에서 이제 이렇게 귀촌한 농분들은 보통 이제 기농을 하신 분들이죠. 근데 좀 도시 농부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져요. 하지만 농지 문제나 지원책은 아직 부족해서 농사를 업으로 하는 농업인 양성보다는 이렇게 작업하는 기농하는 소농과 같은 농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관장님, 아까 달팽이 퇴치하는 방법 중에 계란 껍질 활용하는 방법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정경원 님이 계란 껍질 씻어서 사용해야 하나요? 안에 계란 묻어있는 거 사용하면 혹시 벌레가 생기는 게 아닐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통은 이제 계란 안에 있는 내피를 깨끗이 제거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요. 네. 쉽지 않아요. 계란 내피를 제거하기가 쉽지 않고요. 또 되게 얇게 붙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전문으로 하신 분들은 계란 후라이팬에다가 계란 껍질을 빻아서 달달달 볶습니다. 그럼 까맣게 타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단백질 성분을 없애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질문 함께 살펴볼게요. 9271님이 경남 함안입니다. 오이순 길이는 끝까지 자라게 놔둬도 되나요? 어느 정도 길이로 기르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보통 이제
위로 올라가게 이렇게 유인을 해서 키운다고 하면 보통 이제 손이 안 닿는 데까지 계속 자라거든요. 오이순이 그렇게 높게 계속 자라요? 계속 자라 나가니까. 그리고 또 날이 조금 이제 서늘해지면 지금부터 이제 또 엄청 달리거든요. 그렇군요. 오이가. 그래서 끝을 잘라주는 게 아니라 보통 잎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곁가지들을 조금씩 이렇게 잘라주는 형태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관장님 곁까지 잘라도 네. 그 길이는 계속해서 길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원래 줄기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죠. 그냥 길게 냅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밀림이 돼 버리니까 네. 곁까지만 한 2마디에서 3마디 정도에서 잘라주는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데요. 이렇게 위로 올릴 경우에는 이제 집게라든지 이런 걸로 이렇게 잡아주게 되는데 이때 수확하기 어렵잖아요. 높이 올라가니까. 그쵸. 그죠? 사다리로 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집게를 풀어서 열매를 다 거둔 아랫줄기들을 돌돌 말아 놓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열매 열릴 정도의 높이를 내 키에 맞춰서 이렇게 집게로 다시 찝어줘서 관리를 하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 땅오이로 키운다, 땅에 포복하게 해서 기른다 그러면 좀 관리가 쉽지 않아요. 뭐 곁순 잘라주기도 쉽지 않아서 그냥 방치하면 되고요. 네. 대신 잎만 노랗게 되거나 이런 잎들만 깨끗하게 정리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면 됩니다. 네. 아마 이제 오이가 지금부터 폭풍적으로 달리기 시작할 텐데요.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오이가 자라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들은 것 같은데 네. 자고 일어나면 커 있고 자고 일어나면 커 있고 그렇다더라고요. 예, 오이 열매가 자라는 속도가 하루에 3cm에서 10cm 정도로 자라요. 그 정도로 네. 빨리 자라요? 예. 깨고 나면 수확기를 놓치는 노각오이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매일매일 들여다봐야 되고 또 잎사귀 사이에 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확 시기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럼 다 노각이 되죠. 그래도 키우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아요. 자라는 속도가 보이니까요. 네. 2828님이 대추나무에 대추가 딱 반만 열렸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라고 하셨네요. 네, 이제 요즘은 이제 도시농부들도 이제 과수나무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질문들이 과수작물들의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과수작물마다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가을철에 감사걸음 유기질 위주로 감사걸음을 제대로 줬는지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겨울철에 전지전정 작업을 제대로 했는지 전지 정정 작업이요? 예. 그래서 나무 줄기 가지 전체에 골고루 햇볕이 들 수 있도록 가지를 이제 잘라주고 정리하는 작업을 얘기해요. 네. 이걸 제대로 했는지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봄철에 됐을 때 칼륨 인산 중심으로 해서 또 거름을 제대로 했는지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잎사귀의 건강 상태, 잎사귀에 병해충이 오지 않았는지, 병해충 관리에 대한 체크리스트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하나하나 해놓으시면 내가 뭘 빠뜨려서 이게 열매가 안 달리는지 확인할 수가 있지. 그렇겠네요. 또 이제 체크리스트 중에 하나는 수분수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제 꽃가루가 다른 나무에서 꽃가루가 와야 되거든요. 네. 그럼 수분수가 부족하면 수분수를 보강해서 꽃가루가 원활하게 이렇게 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좀 작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그 작물에 특화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때그때 체크해 나가면서 내가 부족했던 부분이 뭔지 확인한다면 좀 이제 이후에 관리할 때 그게 습관화돼서 좀 나무를 건강하고 그리고 수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 말씀해주신 체크리스트가 꽤 많아서 네. 다 기억을 하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다시 듣기로. 자료를 이제 찾아보시면 네.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내가 대추나무를 키우려면 또 대추나무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내가 체크해야 될 것들을 이제 표시해 놓는 게 필요하죠. 작물에 따라서 또 체크할 게 다 다를 테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시기별로 봄철, 여름철, 뭐 가을철
체크리스트를 또 별도로 할 수도 있죠. 그렇게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놓고 내가 어떤 걸 놓치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4939님이 소변 거름을 했을 때 20일 전에 먹으면 질산염 피해를 보나요? 목초액 뿌린 건 얼마 후에 먹어도 되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아마 이제 액비를 활용해서 이제 작물을 키우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요. 네. 보통 이제 수확을 앞둔 한 달 전에는 이런 이제 모든 거름이나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합니다. 한 달 전이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게 그 작용을 해서 식물에게 새로운 세포로 등장하거나 새로운 성분으로 이렇게 바뀌기 전에는 이제 질산염의 형태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채소를 먹기 위해서 거름을 했는데 아주 안 좋은 발암 성분이거든요. 질산염은 그런 걸 먹게 되는 부작용을 겪게 돼요. 그래서 수확을 앞두고 한 달 전에는 목초액도 그렇고 이런 액비도 중단을 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20일 전에 먹으면은 피해를 보나요라고 질문 주셨으니까 20일 전은 절대 안 되겠네요. 네. 네. 강정님께서 가지가 매끈매끈하지 않고 뻑뻑하며 얼룩덜룩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 왕초보입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가지가 굉장히 매끈하고 그 광택까지 있고 이렇게 예쁜 가지로 수확을 하고 싶은데 아마 네. 이제 좀 병충해가 왔나 봐요. 병충해가 오면은 네. 이렇게 뻑뻑하고 얼룩덜룩하나요? 네, 이제 28점 무당벌레라든지 이런 게 계란 표면들을 이렇게 갉아먹기도 해서 무늬가 생기고 또 딱딱한 이제 그 딱지 같은 게 앉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룩얼룩해서 색상이 안 좋은 것은 잎사귀가 건강하지 않아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병충해하고 잎사귀 건강이 어떤지를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잎사귀가 건강하게 하려면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마그네슘 이제 관련된 그런 거름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 받아볼게요. 1684님이 태양초를 만들려면 어떻게 말리는지 알려주세요. 태양초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맞아요. 너무 힘들죠. 사실은 이제 태양초는 태양에 말려야 되는데 네. 고추를 수확하자마자 햇볕에다 놔두게 되면 하얗게 타버려요. 아, 그래요? 네, 희날해진다고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고추는 이제 수확하면 호흡을 해요. 고추도 이제 호흡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숨을 열심히 쉬면서 표면이 이제 열을 좀 열감을 느끼게 되는데 여기다 또 태양까지 겹쳐지면 타버리는 거죠. 그래서 수확을 하시면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수분이 표면에 남지 않도록 그늘에서 네. 선풍기 같은 거 틀어놓고 요즘은 이제 습도가 높으니까요. 네. 틀어놓고 깨끗하게 수분을 제거한 다음에 어떤 햇볕에 이렇게 내서 말리게 되는데 그 숨죽이는 작업, 그러니까 이렇게 그늘에서 수분을 제거하는 그런 이제 숨죽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고요. 그리고 태양에 내놨을 때도 너무 강한 햇볕, 너무 강한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당한 빛 관리, 그리고 뒤집어주기라든지 우리 생선 구울 때도 뒤집어주는 것처럼 네. 뒤집어줘서 골고루 이렇게 햇볕이 닿을 수 햇볕이 있도록 하루에 2-3번 이렇게 해주거든요. 진짜 까다롭네요. 태양초 만들기. 그래서 태양초는 비싼 거예요. 그런 거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이제 고추장 살 때 비싸다고 뭐라 하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네. 까다로운지 몰랐습니다. 저희가 시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답변 못 드린 질문들 다음 주에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텃밭 가이드 시간,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트렌드를 읽고 마케팅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마케팅 아이디어 시간. 오늘은 마음을 돌보는 소비, 마음 챙김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이테이스트 민재원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요즘에 그 마음 챙김이란 단어 정말 자주 들리더라고요. 네. 이 마음 챙김이란 키워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마음 챙김은 이제 지금 내 마음과 몸의 상태를 알아차리고 돌보는 것을 뜻하는데요. 네. 우리가 복잡한 생각에 집중하고 거기에 휘둘리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제대로 좀 바라보고 잠시 멈추는 그런 행동을 뜻합니다. 사실은 이 단어가 명상의 한 기법으로 기존에도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였는데 네. 이제 현대인들이 정신 건강에 관심을 가지면서 마음 챙김의 경계가 명상에서 다른 산업들로 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정의처럼 명상 또 요가 같은 행동을 넘어서 요즘에 직장인들도 네. 조그만한 인형 들고 다니면서 힐링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맞아요. 시나 이렇게 짧은 글귀들을 읽으면서 위안을 찾는 이런 작고 은밀한 힐링까지도 마음 챙김의 한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를 조금 더 돌아보고 살피면서 돌보는 네, 그런 네. 행위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소비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마음 챙김과 소비라는 키워드가 거리가 먼 단어였는데 네. 왜냐하면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과소비보다는 내면을 챙기자라는 의미에서 소비는 지양해야 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뭐 소비로 이어질 수 없는 게 그냥 명상을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맞아요.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는 이 요가나 명상 그리고 잠을 잘 자는 숙면, 디지털 디톡스까지 이 마음 챙김 그리고 정서 기반의 소비가 시장으로 확산이 되면서 네. 이 마음 챙김 경제라는 키워드까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이제 현대인들이 이 마음 챙김에 관심을 가지니까 네. 이거를 어떻게든지 상품에 녹이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로까지 확산이 되고 있는데 바로 이 기업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오늘 제가 다양한 사례를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명상, 마음 챙김을 돕는 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죠. 네. 멘탈테크 앱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앱들인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우선 스마트폰으로 마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통칭하는 게 바로 멘탈 테크 앱인데요. 네. 명상이나 숙면 또 심리 상담을 돕고 내가 오늘의 기분이 어땠는지 기록하는 일기 앱까지 다양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을 활용해서 정신건강 관리와 결합한 앱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걸까요? 네, 이전에는 우리가 명상을 한다고 하면 이제 테이프나 뭐 라디오를 들으면서 맞아요. 네, 명상 그 콘텐츠를 듣고는 했는데 AI가 명상을 안내하는 목소리를 내거나 ASMR을 제공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하고 방대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명상 가이드 앱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 내 감정을 기록만 해두면 그 기록을 AI가 자동으로 분석해서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은지, 뭘 먹으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추천해주고 분석하는 어플리케이션도 늘어나고 있어요. 오, 좋은데요. 네, 그래서 이 앱들이 언제 어디서든 내가 스마트폰만 있으면 마음을 돌볼 수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직장이나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도 짧게 5분 정도 투자했을 때 스트레스 완화 그리고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멘탈 테크 앱들의 특징이 명상 기능을 넘어서 게임과 같은 요소를 넣어서 꾸준히 습관을 기를 수 있게 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게임을 어떻게 활용하는 네. 거예요? 오늘 내가 몇 분 동안 명상을 했고 매일매일 내가 기분을 얼마나 기록했는지 챌린지처럼 주고 내 점수나 알람을 주니까 네. 자연스럽게 자기관리 동기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대인들의 짧은 시간 그리고 그 마음 챙김 습관을 돕는 이 도구가 되면서 개인 맞춤형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되는데 요즘처럼 이 바쁜 일상 속에서 이제 내 마음을 케어하는 습관을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앱들이 인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마음 챙김이 굉장히 좋다고 해서 이걸 해보려고 했는데 습관처럼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냥 맞아요. 하루 하고 저도 말았어요. 네.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챌린지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SNS에서 그 한 가지 색을 정한 다음에 산책을 하면서 그 색깔을 찾아보는
컬러워크라는 게 또 유행을 한다고 해요, 대표님. 네, 이 일종의 마음 챙김을 위한 챌린지 중 하나입니다. 이것도 마음 챙김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산책을 나가기 전에 빨강, 파랑, 초록과 같은 한 가지 색을 정하고 나서 걷는 동안 그 색이 담긴 풍경이나 사물을 찾아서 사진을 찍는 챌린지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집을 나서면서 노란색을 정하면 길가에 핀 노란색 꽃, 노란색 간판, 또 노란 색깔 우산까지 내가 걸어 다니면서 눈에 들어오는 노란색을 발견하면 사진을 찍고 그 사진들을 모아서 SNS에 올리는 겁니다. 네. 네, 사실 저도 아직 해본 적은 없는데 이 컬러워크 챌린지라는 해시태그를 통해서 이 한 가지 색을 주제로 찍은 사진들을 보니까 되게 단순해 보이는데 묘하게 힐링이 되더라고요. 네, 되게 예쁜 그림들 그리고 한 가지 색들로 이루어진 사진들을 보니까 통일감도 느껴지고 좀 마음이 안정되는 기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네, 실제로 컬러워크를 한 사람들이 이 무언가에 집중해서 걷는 동안 머릿속에 있던 복잡한 생각들을 다 잊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멈춘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고요. 업무나 일상의 압박들을 잊은 다음에 새로운 시선으로 주변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점도 장점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휴대폰을 보거나 그냥 네. 멍하니 걷게 되는데 그렇죠. 네, 늘 다니던 길도 오늘은 초록 색깔을 찾는다라는 마음으로 걸으면 전혀 다른 공간처럼 느껴지고 일상에서 살짝 벗어난 느낌도 든다고 하니까 이 따로 비용도 들지 않고 걷기만 하면 되는 이 컬러워크 챌린지 오늘 청취자분들도 집을 나서면서 오늘 나만의 색깔을 한번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정해서 오늘 빨간색부터 한번 시작해보고 그럼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컬러위크 챌린지처럼 해외 브이로그에서 뜨고 있는 마음챙김 문화가 또 있다고 하던데 그건 어떤 건가요, 대표님? 네, 제가 먼저 이 클린걸 트렌드라는 이 트렌드를 설명을 드릴게요. 클린걸 트렌드요? 네. 이 클린걸은 이 자연스럽고 심플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트렌드로서 이제 해외 Z세대 사이에서 유행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패션이나 뷰티 업계에서 먼저 유행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화려하지는 않아도 품질이 좋은 브랜드의 옷을 선호하고 메이크업 역시 화려한 색조 화장보다는 자연스럽게 피부를 강조하는 그런 메이크업 제품이 유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 외적으로 꾸미는 것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강조한다라는 의미의 이 클린걸을 추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새로운 문화가 유행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다도 문화예요. 오, 저 다도 굉장히 좋아요. 아 정말요? 근데 이게 네. 외국에서 유행하고 있군요. 네, 맞아요. 사실 우리들한테는 차를 마시는 문화가 낯설지는 않은데 해외 Z세대 사이에서 유행한다고 하니까 이게 좀 저도 놀라웠거든요. 네, 그런데 이 다도 문화가 차를 마시는 행위 자체를 통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또 차분히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 수양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패션과 또 음료 이렇게 출발은 좀 다르지만 이 클린걸 트렌드와 다도 문화가 심리적 안정 그리고 건강 관리라는 목적이 같기 때문에 해외 Z세대 사이에서도 이 유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해외가 우리 한국, 일본,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그 젊은 세대들이 찻잎을 신기하네요. 우려내고 차를 마시는 모습이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이다라고 하면서 해외 브이로그에 올리는 게 하나의 유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클린걸과 다도 문화가 계속 말씀드리는 단순하고 건강하고 또 마음이 여유로운 삶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보면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는 한 가지의 흐름으로 보이더라고요. 네. 와, 이 마음 챙김을 하기 위해서 낯선 다도 문화까지 체험을 한다니까 그 Z세대들에게 몸과 마음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지네요. 또 음료 시장도 제로 음료가 아닌 색다른 건강 음료를 또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요? 네, 이제 제로 칼로리, 제로 슈거는 당연하게 느껴지는 음료 제품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최근에는 술 대신 무알콜 음료를 즐기는 분들도 늘면서 이제 주류 회사들도 무알콜, 논알콜 음료 제품을 내놓고 있는데 이 전 세계적으로 마음 챙김이 중요하게 떠오르면서 이 술이나 카페인 말고 내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대안 음료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어댑토제닉 음료라는 거거든요. 그건 뭐예요? 네. 근데 어댑토젠이라는 성분으로 만든 음료인데 이 성분은 우리 몸이 스트레스에 적응하고 균형을 회복하도록 돕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익숙한 재료예요. 우리는 다 알죠. 버섯, 바질, 인삼 같은 데 들어있는 풍부한 성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를 음료에 섞은 게 바로 이제 최신 유행하고 있는 트렌드다라고 우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국내에는 많지는 않지만 글로벌 주류 회사들에서 이 어댑토젠 성분이 들어간 음료나 또 허브 음료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제 버섯의 성분을 포함한 무알콜 음료, 또 커피 대신 마시는 스트레스 완화 음료 같은 신제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마시는 마음 챙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어댑토제닉 음료가 이제 우리도 카페나 편의점에서 커피 대신에 이 음료들을 고르게 될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저는 그 태아닌 성분이 또 스트레스 완화에 좋다고 해서 그건 알고 있었는데 네네. 어댑토젠 성분은 또 처음 들어보네요. 네, 정말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거라서 네, 아마 이제 곧 보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음료를 통해서 또 마음을 돌보는 소비가 나타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또 최근에 국내 화장품 브랜드에서도 해외에서 몸과 마음을 모두 챙기는 그런 팝업 스토어를 열었다고 하네요. 네, 국내 대표 한방 브랜드인 S 브랜드에서 싱가포르에 팝업 카페를 열었는데요. 네. 도대체 화장품 브랜드에서 왜 카페를 열었는가 했더니 이들의 화장품에 쓰이는 원재료인 인삼, 콜라겐, 그리고 대추와 같은 제품들을 활용해서 코스 요리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싱가포르에서도 역시 이 스트레스 관리,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 루틴을 강조하는 소비 습관이 유행하고 있어서 이런 팝업 스토어를 열었는데 이 원재료를 활용해서 음식으로 화장품을 표현했다는 것도 인상 깊지만 네. 건강을 챙기는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마음 챙김을 활용했다는 데 더 의미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K-팝 문화 덕분에 한국의 음식에 관심을 갖는 해외 팬들이 생겼다면 네. 마음 챙김 트렌드와 함께 식재료까지 또 문화까지 알려지고 있다는 점이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일상 속에서 마음을 돌보는 시도가 또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또 이걸 듣는 소비자분들도 기업들도 마음 챙김에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이디어를 좀 얻으셨습니까?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전까지 비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기상예보 잘 참고하시고요.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